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라.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문장을 처음 마주했을 때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먼저 찾아올 수 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나쁜 일이란 말인가?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스친다. 그런데 문득 어떤 장면 하나가 떠오른다.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날 누군가의 이야기를 한참 들었다. 상대는 말을 쏟아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간중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라는 말을 건넸다. 상대는 점점 편안해 보였다. 말을 다 하고 나서는 한결 가벼워진 얼굴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통화를 끊고 나서 혹은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 왜인지 나만 무거웠다. 상대는 시원해 보이는데 나는 어딘가 축 처져 있었다. 피곤한 것과는 조금 달랐다. 몸이 지친 게 아니라 마음 어딘가가 눌린 것 같은 느낌. 그 무게가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었다. 분명 내 일이 아니었는데, 분명 나는 그저 들어주기만 했는데, 그 묘한 감각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아마 낯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들어주는 것의 가치를 배웠다. 좋은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고.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이 따뜻한 일이라고. 그래서 들었다. 묻지 않아도 들었고 부탁받지 않아도 곁에 있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흐린 말은 아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한다. 말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순간이 있다. 그 순간 옆에 누군가 있어준다는 것은 분명 큰 위로가 된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여는 일이 아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들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듣는 일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듣고 싶어서 들었다. 상대가 힘들어 보여서 내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듣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상대가 연락해오면 또 시작이구나 싶으면서도 전화를 받았다. 만나면 또 그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싶으면서도 자리에 앉았다. 마음속으로는 피하고 싶었는데 막상 거절하지는 못했다. 왜 그랬을까? 들어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못 들어줘 라고 말하는 건 어딘가 차갑고 매정한 일처럼 느껴졌다.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는데 그 필요를 외면하는 것은 관계를 저버리는 일 같았다. 그래서 들었다. 듣고 싶지 않은 날에도 들었다. 내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도 들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일이 생겼다. 듣고 나면 상대는 편해지는데 나는 점점 힘들어졌다. 상대의 고민은 해소되는데 그 고민의 무게가 내게로 옮겨온 것 같았다. 분명 내 일이 아닌데 자꾸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상대가 겪은 일이 마치 내 일처럼 느껴졌다. 상대가 느꼈던 분노, 서러움, 억울함이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났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듣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받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듣는 것과 받아내는 것은 듣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귀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든 상대가 그런 경험을 했구나, 그런 감정을 느꼈구나 하고 인식하는 일이다. 상대의 세계를 잠시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런데 받아내는 것은 다르다. 받아내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내 안에 그대로 담는 일이. 상대의 분노가 내 분노가 되고 상대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일이다. 경계가 사라지는 일이다. 상대의 감정이 내 감정과 뒤섞여서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상대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일이다. 우리는 그 차이를 잘 모른 채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들어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과 받아내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상대가 힘들어하면 그 힘듦을 함께 나눠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래야 진정한 공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야 진짜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은 공감이 아니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일이지 상대의 감정을 대신 느끼는 일이 아니다. 상대가 슬플 때 너 지금 많이 슬프구나 라고 아는 것이 공감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상대가 슬플 때 나도 함께 슬퍼지는 것을 공감이라고 착각했다. 상대의 감정에 나를 동화시키는 것을 따뜻함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우리는 지쳤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기운이 빠졌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다. 상대는 털어놓고 가벼워졌는데 그 무게가 고스란히 내게 남았다.
마치 쓰레기를 옮겨 담은 것처럼, 상대의 감정 쓰레기가 내 안에 쌓인 것처럼. 쇼펜하우어가 말한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불편하지만 정확하다. 쓰레기통은 무엇을 담는 곳인가? 버려지는 것들을 담는 곳이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 처리해야 할 것들, 누군가에게는 짐이 되는 것들, 그것을 담아두는 곳이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은 스스로 비워지지 않는다. 누군가 와서 비워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쌓인다. 넘쳐 흐를 때까지. 감정 쓰레기통이 된다는 것은 타인이 버리고 싶은 감정을 대신 담아주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상대는 불편한 감정을 내게 쏟아내고 떠난다. 가벼워진 몸으로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나는 그 감정을 아는 채 남는다. 어디에 버려야 할지 모른 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 채.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면 괜찮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마음이 버티지 못한다.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쌓인다. 그 감정들은 내 것이 아닌데 내 안에 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 내가 처리해야 한다. 그 무게가 점점 무거워진다. 어느 날 문득 왜 이렇게 지쳤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특별히 힘든 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서야 알게 된다. 내가 담아두었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은 단순히 많이 들어서 생기는 일이 아니다. 듣는 양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지치지 않는다. 상담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매일 타인의 고통을 듣는다. 그런데 모든 상담사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는 않는다. 오래 일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이 다른 걸까? 그들은 듣되 담지 않는다. 상대의 이야기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되 그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상대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둔다. 그 경계가 있기 때문에 듣고 나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계를 배운 적이 없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상대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계를 두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경계 없이 들었다. 상대의 감정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 아니, 막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친 것이다. 경계 없이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감정이 내 안으로 무방비하게 들어온다는 뜻이다. 한번 들어온 감정은 쉽게 나가지 않는다. 내 것이 아닌데 내 안에 머문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를 무겁게 만든다.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그 힘듦을 함께 느끼려 했다. 누군가 슬프다고 하면 그 슬픔을 함께 안으려 했다. 그것이 사람 사이의 정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어디 있었을까? 상대의 감정을 받아주느라 내 감정은 돌보지 못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내 이야기는 하지 못했다. 상대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힘든 건 말하지 않았다. 상대가 위로받아야 하니까 나는 위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점점 비어갔다. 상대의 것으로 채워지고 내 것은 사라져갔다. 상대를 위해 쓰는 에너지는 많아지고 나를 위해 쓰는 에너지는 줄어들었다.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흐릿해졌다. 상대의 감정에 반응하느라 내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천천히 조금씩 비어간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 듣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 왜 이렇게 지쳤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살기 싫은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모든 게 귀찮은지 모르겠다고 느끼게 된다. 그때서야 돌아본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담아왔구나.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책하지 않는 것이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상대를 도우려는 마음, 곁에 있어주려는 마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 그 마음이 방향을 잃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인식이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알아차리는 것, 듣는 것과 받아내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 공감과 동화의 차이를 아는 것. 그 인식이 있으면 앞으로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차가운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따뜻한 보호다. 자신을 지키라는 말이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소진하지 말라는 말이다. 들어주되 담아내지는 말라는 말이다. 곁에 있어주되 자신을 잃지는 말라는 말이다. 그 말을 듣고 나면 어쩌면 지금까지의 시간이 떠오를 수 있다. 한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던 시간이, 그때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상대를 위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간 동안 나는 조금씩 달아가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상대도 몰랐고 나도 몰랐다. 겉으로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속으로는 점점 지쳐가는 사람이었다. 그 간극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느라 바빴고 나는 들어주느라 바빴다. 그 사이에서 내 마음은 돌봄을 받지 못했다. 문득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왜 그렇게까지 들어줬을까? 왜 나는 나를 돌보지 않았을까? 왜 그때 거절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밀려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괜찮다.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알아차린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인식이 있으면 앞으로는 다르게 할 수 있다. 반드시 다르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됐되 어디까지 들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곁에 있되 어디까지 곁에 있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 선택의 가능성을 아는 것. 그것이 감정 쓰레기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훈계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남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자. 분명 듣고 나서도 마음이 편안했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가 힘들었구나 하고 느끼고 그것으로 끝났던 때가, 상대의 감정이 내게로 넘어오지 않았던 때가, 하지만 또한 듣고 나서 이상하게 무거웠던 때도 있었을 것이다. 상대는 가벼워졌는데 나만 무거워진 때가, 상대의 이야기가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때가, 내일이 아닌데 자꾸 신경 쓰이고 자꾸 마음이 쓰였던 때가, 그 두 가지 경험 사이에는 무엇이 달랐을까?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남기는 가장 작은 씨앗일 수 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역할을 해왔다.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친구로, 누군가의 동료로, 누군가의 부모로. 그 역할들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했다. 들어야 했고, 맞춰야 했고, 받아줘야 했다. 그것이 좋은 사람의 조건이라고 배웠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과정에서 나는 어디 있었을까? 상대를 위해 들어주고, 상대를 위해 맞춰주고, 상대를 위해 받아주면서 나는 점점 뒤로 밀려났다. 내 감정은 뒷전이 되었고, 내 필요는 무시되었고, 내 목소리는 작아졌다. 어느 순간 나는 관계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우리는 계속 들었다.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들었고, 상대가 화가 난다고 하면 들었고, 상대가 억울하다고 하면 들었다.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공감한다고 말했고, 네 마음을 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누가 들어주었는가? 내가 힘들 때,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억울할 때 누가 내 옆에 있어 주었는가? 어쩌면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다. 늘 듣는 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말하는 역할은 어색했다. 늘 받아주는 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쏟아내는 역할은 낯설었다. 그래서 혼자 안고 있었다. 상대의 것도 안고 내 것도 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버텼다. 그것이 감정 쓰레기통의 가장 슬픈 모습이다. 타인의 감정은 담아주면서 자신의 감정은 담아둘 곳이 없는 것. 타인의 이야기는 들어주면서 자신의 이야기는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관계 속에서 늘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것.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조용히 돌아보자. 내가 들어주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받았는가? 그 관계는
서로에게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할 수 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 좋은 관계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괜찮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라. 이 말은 단순히 듣지 마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은 자신을 지켜라는 뜻이다. 타인의 감정을 들어주되 자신의 감정도 돌보라는 뜻이다. 타인을 위해 시간을 쓰되 자신을 위한 시간도 남겨두라는 뜻이다. 관계 속에서 주기만 하지 말고 받을 줄도 알라는 뜻이다. 그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감정 쓰레기통에서 벗어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만 생각해보자.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그 사람은 가벼워졌는데 나만 무거워진 적이 있었는가?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 답이 무엇이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시작된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다. 좋은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고. 배려심 있는 사람은 자기 말보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듣는다고. 어디선가 그런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 그래서 들었다. 끝까지. 처음에는 어렵지 않았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쳐주고 가끔 그랬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냥 앉아서 귀를 열어두면 되는 일이었다. 상대는 말을 하고 나는 듣고 그러면 대화가 끝났다. 간단한 일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듣는 것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듣기 시작했다. 상대가 이야기를 꺼내면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내 이야기를 하려다가도 상대가 먼저 말을 꺼내면 입을 다물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다 보면 내 이야기는 할 타이밍을 놓쳤고 결국 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반복되었다. 1번, 2번, 10번, 100번. 셀 수 없이 반복되었다. 그러다 보니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만나면 상대가 말하고 내가 듣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 되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그렇게 굳어져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생겼다. 거절하는 것이 잘못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상대가 이야기를 꺼내는데 오늘은 좀 피곤해서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상대가 힘들다고 하는데 나도 오늘 좀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이 미안해졌다. 내 상태가 어떻든 상대가 말을 꺼내면 들어야 할 것 같았다. 들어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관계가 멀어질 것 같았다.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들어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역할이라는 것은 묘한 것이다. 처음에는 선택이었다. 듣고 싶어서 들었고 도와주고 싶어서 도왔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상대도 나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상대는 내가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나도 내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택이었던 것이 의무가 된다. 자발적이었던 것이 강제가 된다. 하고 싶어서 하던 것이 해야 해서 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 변화는 천천히 일어난다.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언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다. 어느 날 문득 깨달으면 이미 역할이 되어 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듣는 사람이야. 나는 이 관계에서 받아주는 사람이야. 그것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계속 듣는다. 듣고 싶지 않은 날에도 듣는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날에도 참는다. 상대가 기대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이 관계에서 내 역할이 그것이니까 문득 생각해본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한 것이었을까? 처음에는 분명 원해서 시작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다.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기뻤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았다. 그래서 들었다. 그것은 분명 나의 선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일까? 아니면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듣는 것일까? 지금도 기꺼이 듣는 것일까? 아니면 거절할 수 없어서 듣는 것일까? 지금도 선택인 것일까? 아니면 의무가 되어버린 것일까?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의무가 되어버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들어준 게 아니라 거절할 수 없어서
들어준 것이 된다. 내가 배려심이 있어서 들어준 게 아니라 두려워서 들어준 것이 된다.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계속 선택이라고,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기꺼이 하는 것이라고 믿으려 한다. 그런데 몸은 솔직하다. 듣고 나면 지친다. 통화를 끊으면 한숨이 나온다. 만남이 끝나면 기운이 빠진다. 그것은 선택해서 하는 일의 느낌이 아니다. 그것은 의무를 다하고 난 뒤의 느낌이다. 해야 할 일을 끝내고 난 뒤에 피로감이다. 그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계속 듣는다. 왜 그럴까? 듣지 않으면 관계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우리가 계속 듣는 이유,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 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불안이 있다.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떠날 것 같다.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질 것 같다. 들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다. 그 불안이 우리를 듣게 만든다. 듣고 싶지 않은 날에도, 내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도 그 불안 때문에 계속 듣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그 불안은 어디서 온 것일까? 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관계가 끝날까? 한번 거절한다고 정말 상대가 떠날까? 내 이야기를 한다고 정말 관계가 무너질까?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한번 거절한다고 관계가 끝나지는 않는다. 오늘은 좀 힘들어서 못 들어주겠다고 말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한다.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려준다. 내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준다. 관계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다. 한 번이라도 내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짐스러워할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듣는다. 거절하지 않는다. 내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만 관계가 유지될 것 같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 아마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다. 부모님이 힘들어하실 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어야 했던 기억. 내 이야기를 하면 너는 뭘 알아?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 그래서 입을 다물었던 기억. 그런 경험이 쌓이면 듣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배우게 된다. 혹은 친구 관계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 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들어주면 관계가 좋아졌고, 내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시큰둥해졌던 경험. 그래서 점점 듣는 쪽으로 자리 잡았던 기억. 내 이야기보다 상대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던 기억. 그런 경험이 쌓이면 들어주는 것이 좋은 친구의 조건이라고 믿게 된다. 혹은 직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 있다. 상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인정받았고, 내 의견을 말하면 튀는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경험. 그래서 회의에서 입을 다물었던 기억.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꼈던 기억. 그런 경험이 쌓이면 듣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학습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경험이 그렇게 가르쳤다. 듣는 것이 안전하고, 듣는 것이 관계를 지키고, 듣는 것이 인정받는 길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들었다. 계속 들었다. 그것이 나의 생존 전략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략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필요했을 수 있다.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다. 부모님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고, 친구들 사이에서 튀는 것이 두려웠고,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때는 듣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상황인가? 지금도 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인가? 지금도 내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끝나는 상황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지금의 관계들은 더 성숙하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 이야기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거절해도 이해해줄 사람들이다.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받아줄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듣기만 한다. 왜냐하면 오래된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래된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이 몸에 배어서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역할이 된다는 것의 의미다. 선택이었던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역할이 되면 상황이 바뀌어도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 예전에는 필요했던 것이 지금은 필요 없는데도 계속한다. 예전에는 안전했던 것이 지금은
나를 지치게 만드는데도 계속한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꿔도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해보자. 27살의 한 직장인이 그녀는 회사에서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통했다. 점심시간마다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퇴근 후에도 동료들의 고민을 들었다. 그녀는 거절하지 못했다.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들었다. 매일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번아웃이 왔다. 출근하기 싫었고, 사람 만나기 싫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물었다.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나요? 그녀는 생각했다.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었다. 그냥 매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스트레스였다. 매일 타인의 감정을 받아내는 것, 매일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는 것, 매일 내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상대의 이야기만 듣는 것, 그것이 쌓여서 번아웃이 된 것이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듣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은 불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듣고 있었다는 것을. 그 불안이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다. 살아온 시간이 길든 짧든 들어주는 사람의 역할에 갇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자신을 얼마나 지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 돌아보면 우리는 왜 그렇게 들어왔을까? 상대가 원해서? 그것도 있다. 상대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니까 들어주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것도 있다. 들어주는 것이 좋은 사람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불안 때문이었다. 들어주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 들어주지 않으면 필요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불안.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 그 불안이 우리를 듣게 만들었다. 그 불안은 어쩌면 존재에 대한 불안일 수 있다. 들어주는 것이 나의 가치라면,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가치없는 사람이 된다. 들어주는 것으로 관계가 유지된다면,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진다. 그래서 계속 듣는다. 듣는 것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 듣는 것으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나의 가치일까? 들어주는 것이 나의 전부일까?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 될까? 들어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번 멈춰볼 필요가 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왔다.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왔다. 그것이 나의 가치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준 것일 수 있다. 불안이 만들어준 것일 수 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그 역할이 필요할까? 지금도 들어주는 것만이 나의 가치일까? 지금도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가 끝날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관계들은 더 견고하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끔 거절해도 이해해 줄 것이다. 지금의 나는 들어주는 것 외에도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들어주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고, 들어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 그것을 믿기가 어려울 수 있다. 오랫동안 믿어온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더 어렵다. 그래서 당장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보자.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은 선택일까? 역할일까?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일까?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듣는 것일까? 거절할 수 있는데 듣는 것일까? 거절할 수 없어서 듣는 것일까?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 선택이라면 계속해도 좋다.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상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역할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듣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를 얼마나 지치게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절할 수 없어서 듣는 것이라면 그 거절의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관계는 듣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건강한 관계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이다. 한쪽만 계속 듣고 한쪽만 계속 말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언젠가는 듣는 쪽이 지치고 그러면
관계도 흔들린다. 그래서 들어주는 사람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지치지 않아야 관계도 지속될 수 있다. 내가 건강해야 상대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다. 내가 나를 돌봐야 상대도 제대로 돌볼 수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어쩌면 오랜 시간 들어주는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일 수 있다. 지금 천천히 돌아보자. 살아오면서 듣기만 해왔던 관계들이 있을 것이다. 그 관계들을 떠올려보자.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듣고 싶어서 듣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들어야 해서 듣는 사람이었는가? 그 관계들 속에서 나는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가? 내가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가? 내가 오늘은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가? 만약 없었다면 그것은 왜일까? 말할 필요가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였을까?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이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주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것이 나의 가치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어쩌면 그 역할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이 선택인지 의무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워진 것일 수 있다. 지금 그것을 구분해보자. 듣는 것이 여전히 기쁨인 아니면 어느새 짐이 되어버렸는가? 듣는 것이 여전히 자발적인 아니면 어느새 강제가 되어버렸는가? 그 구분을 하는 것, 그것이 들어주는 사람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라. 이 말은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선택해서 들으라는 뜻이다. 역할로서 듣지 말고 자발적으로 들으라는 뜻이다. 그런 때문에 듣지 말고 원해서 들으라는 뜻이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크다. 선택해서 듣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듣고 싶을 때 듣고 듣기 싫을 때는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상태를 돌보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할로서 듣는 사람은 지친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하고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계속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 선택해서 듣는 사람일까? 역할로서 듣는 사람일까?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남기는 작은 질문이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어왔다.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 역할을 해왔다. 그 중에서 들어주는 사람의 역할은 아마 가장 오래된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그 역할이 나를 지탱해온 것도 사실이다.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에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었고 외롭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역할이 나를 지치게 한 것도 사실이다. 들어주느라 내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받아주느라 내 감정을 돌보지 못했고 곁에 있어주느라 나 자신을 잃어갔다. 그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것. 그것이 들어주는 사람의 역할을 내려놓는 첫 번째 단계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듣고 싶을 때 듣고 듣고 싶지 않을 때는 거절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 선택의 자유를 갖는 것. 그것이 감정 쓰레기통에서 벗어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지금 한 가지만 생각해보자. 나는 언제부터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면 관계가 불안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는가? 그때가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알아차림이 있으면 앞으로는 다르게 할 수 있다. 들어주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왜 이야기를 해도 상대가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거절해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생기면 들어주는 사람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택해서 듣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남기고 싶은 작은 씨앗이다. 나는 언제부터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면 관계가 불안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는가? 그 질문을 품고 천천히 걸어가 보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전이라고 부른다. 타인의 감정이 나에게 옮겨오는 현상. 상대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지고 상대가 화가 나면 나도 불편해지는 것. 상대의 감정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나에게 전염되는 것. 그것을 감정전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면 마치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뇌가 반응하는 세포다. 누군가 웃으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누군가 울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찡해지는 것. 그것이 거울 신경세포의 작용이다. 이 덕분에 우리는 공감할 수 있다.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상대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거울 신경세포가 없다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가짜의 세계에 갇혀서 타인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감정 전임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감정 전이에는 양이 있다는 것이다. 조금 옮겨오는 것과 많이 옮겨오는 것은 다르다. 상대의 감정을 살짝 느끼는 것과 상대의 감정을 통째로 떠안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공감이고 후자는 감정 흡수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가 슬프구나 라고 아는 것이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런 상황에서는 슬플 수 있겠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상대의 감정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내 감정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감정 흡수는 다르다. 감정 흡수는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다. 상대가 슬프면 나도 슬퍼지고 상대가 화가 나면 나도 화가 나는 것이다. 상대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상대의 감정이고 어디까지가 내 감정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감정 쓰레기통은 바로 이 감정 흡수를 경계하라는 말이다. 그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공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다만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짊어지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경계의 상실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차이를 잘 모른다. 공감과 감정 흡수의 차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둘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착각한다. 상대와 함께 슬퍼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따뜻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 결과 우리는 지친다.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안에 쌓이고 어느 날 문득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게 된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왜 어떤 사람은 감정 흡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적당한 거리에서 공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경계의 문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계란 나와 타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다. 물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심리적인 경계다.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 사이의 선, 내 책임과 타인의 책임 사이의 선, 내 문제와 타인의 문제 사이의 선. 이 경계가 건강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상대가 슬퍼할 때 너 지금 많이 슬프구나 라고 느낀다. 그리고 상대의 슬픔에 잠시 함께 머문다. 하지만 그 슬픔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지는 않는다. 상대의 슬픔은 상대의 것이고 내 감정은 내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듣고 나서도 무겁지 않다. 상대의 감정이 내 안에 남지 않는다. 반면 경계가 약한 사람은 다르다. 상대가 슬퍼할 때 나도 함께 슬퍼진다. 상대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된다. 상대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된다. 상대가 힘들면 나도 힘들다. 상대가 걱정되면 나도 걱정된다. 경계가 없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이 무방비하게 내 안으로 들어온다. 왜 어떤 사람은 경계가 약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어린 시절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감정을 살펴야 했던 사람은 경계가 약해지기 쉽다. 부모가 화가 나면 눈치를 봐야 했고 부모가 슬퍼하면 위로해야 했던 경험, 부모의 기분에 따라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던 경험.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생존을 위해 그래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능력이 과도해지면 타인의 감정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된다. 상대가 조금만 불편해 보여도 불안해지고 상대가 조금만 언짢아 보여도 내 탓인 것 같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너무 높아져서 경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둘째, 좋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영향을 미친다. 좋은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줘야 한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 공감이란 상대와 똑같이 느끼는 것이라고 배운 경우가 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경계를 두는 것이 차갑게 느껴진다.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지 않으면
진짜 공감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경계 없이 받아들인다.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가져온다. 셋째, 자기 감정과의 연결이 약한 경우가 있다.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더 쉽게 물든다. 내 안에 명확한 감정이 없으니 타인의 감정이 들어올 공간이 많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잘 모르니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으로 착각하기 쉽다. 살아오면서 자기 감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 늘 타인을 돌보느라 자기 감정은 뒷전이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이 들어오면 그것이 타인의 것인지 내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린 시절에 타인의 감정을 살펴야 했던 경험이 좋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만들고 자기 감정과의 연결을 약화시킨다. 그렇게 경계가 약해지고 감정 흡수가 습관이 된다. 외과학적으로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거울 신경세포는 타인의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그런데 뇌에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 전두엽, 특히 전두 피질이라는 곳이다. 이 영역은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건강한 공감은 거울 신경세포와 전두 피질이 함께 작동하는 것이다. 거울 신경세포가 타인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전두 피질이 그 감정이 타인의 것임을 인식하게 해준다. 상대가 슬프구나 라고 느끼면서 동시에 이것은 상대의 슬픔이지 내 슬픔이 아니야 라고 아는 것이다. 그런데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정서적 소진이 있으면 전두 피질의 기능이 약해진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거울 신경세포가 느낀 감정이 그대로 내 감정이 되어버린다. 상대가 슬프구나 해서 멈추지 못하고 나도 슬프다로 넘어가 버린다. 이것이 바로 감정 흡수가 일어나는 뇌과학적 메커니즘이다. 오랫동안 타인의 감정을 받아온 사람은 전두 피질이 지쳐있을 가능성이 높다. 계속 감정을 조절하고 계속 경계를 유지하느라 뇌가 피로해진 것이다. 그러면 점점 경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타인의 감정을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 악순환이다.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면 지치고 지치면 경계가 약해지고 경계가 약해지면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이 흡수하면 더 지치고 이 악순환 속에서 사람은 점점 자기를 잃어간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말이 중요한 것이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라. 이것은 차가운 말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를 지키라는 따뜻한 말이다. 악순환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되 그것을 그대로 짊어지지는 말라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왜 우리는 감정 흡수를 공감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을까? 아마 공감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감은 미덕으로 여겨진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상대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메시지가 넘쳐난다. 그런데 공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냥 상대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라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모호하게 말할 뿐이다. 공감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건강한 공감과 해로운 공감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심리학에서는 공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인지적 공감이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이다. 상대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머리로 하는 공감이다. 다른 하나는 정서적 공감이다. 상대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능력이다. 상대가 슬퍼하면 나도 슬픈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공감이다. 건강한 공감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인지적 공감으로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정서적 공감으로 상대의 감정을 느끼되 그 느낌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상대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상대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정서적 공감만 과도하게 발달하면 감정 흡수가 된다. 상대의 감정을 너무 강하게 느끼고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감정이 되어버린다. 인지적 공감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의 감정이야 라고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의 감정에 휩쓸린다. 돌아보면 우리는 정서적 공감만 배워온 것 같다. 상대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해줘야 한다고, 상대가 힘들어하면 함께 힘들어해줘야 한다고, 그것이 진짜 공감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공감의 절반일 뿐이다. 나머지 절반, 즉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되 구분하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흡수를 공감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다. 상대와 똑같이 느끼는 것이 공감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짊어지는 것이 따뜻함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다. 여기서 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쇼펜하워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사유한 철학자다. 그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받는다. 욕망이 충족되어도 곧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다시 고통받는다. 이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짊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인간이 고통 속에 있다면 타인의 고통까지 짊어지는 사람은 2배, 3배의 고통을 지게 된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그렇게 살면 결국 무너진다. 쇼펜하워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이런 통찰에서 나온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라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만들지는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통한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한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타인과 함께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타인을 돕는 것이다. 만약 의사가 환자와 똑같이 고통받는다면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되 자신은 침착함을 유지해야 환자를 도울 수 있다. 소방관이 불에 타는 사람과 똑같이 공포에 떨면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소방관은 상황의 위험을 알되 자신은 침착해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인을 돕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되 나는 나로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를 위로할 수 있고 상대를 도울 수 있고 상대에게 힘이 될 수 있다. 감정 흡수는 오히려 상대를 돕지 못하게 만든다. 내가 상대와 똑같이 슬퍼지면 상대를 위로할 힘이 없다. 내가 상대와 똑같이 힘들어지면 상대를 지탱해 줄 힘이 없다. 둘 다 무너진다. 아무도 돕지 못한다. 그래서 건강한 공감은 연결되면서도 분리되는 것이다. 상대와 마음으로 연결되되 감정적으로는 분리되는 것이다. 네가 힘든 거 알아. 그리고 나는 여기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서서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것이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차갑게 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따뜻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다. 상대를 도우려면 내가 먼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상대를 돕기 위해서는 상대와 똑같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대와 함께 무너져야 진짜 공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은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쓰러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지금까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배신 느끼고 있었을까? 상대가 슬플 때 나는 네가 슬프구나 라고 알았을까? 아니면 나도 함께 슬퍼졌을까? 상대가 화가 날 때 나는 네가 화가 났구나 라고 알았을까? 아니면 나도 함께 화가 났을까? 상대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나는 나로 있었을까? 아니면 상대의 감정에 휩쓸려서 나를 잃었을까? 그 구분을 해본 적이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런 구분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공감과 감정 흡수의 차이를 몰랐기 때문이다. 둘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느꼈다. 상대가 느끼는 대로 느꼈다. 그것이 공감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그 차이를 알았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감정 흡수는 상대의 감정을 대신 느끼는 것이다. 공감은 연결되면서도 분리되는 것이다. 감정 흡수는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 차이를 알면 다르게 할 수 있다. 당장 바꿀 필요는 없다. 오랫동안 해온 것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다. 다만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나는 공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흡수하고 있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게 된다. 그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진다. 알아차리면 조금씩 조절할 수 있다. 상대의 감정이 내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 이것은 상대의 감정이야 라고 떠올릴 수 있다.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도 조금씩 경계를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경계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다. 타인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씩 바뀔 수 있다. 알아차리고 떠올리고 구분하고 그것을 반복하면 뇌도 조금씩 변한다. 전전두피질이 조금씩 회복된다. 경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조금씩 강해진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만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공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감정 흡수였을 수 있다는 것을, 상대의 감정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대신 느끼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알아차림이 있으면 나머지는 천천히 따라온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한계를 알았던 사람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짊어질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감정을 대신 느낄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시도하면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경고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라고. 그 경고는 냉정함이 아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에서 나온 따뜻함이다.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신을 지키면서 타인을 돌보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상대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연결되면서도 분리될 수 있다. 따뜻하면서도 건강할 수 있다. 그것이 진짜 공감이다. 감정 흡수가 아닌 경계 있는 공감.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닌 옆에 서서 손 내미는 공감. 상대의 감정을 대신 느끼는 것이 아닌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감정을 느껴왔다.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내 것이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타인의 것이었을까? 그 구분을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해보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무거움 중에서 정말 내 것이었던 것은 무엇이고 타인에게서 옮겨온 것은 무엇일까? 내가 만들어낸 감정은 무엇이고 타인에게서 받아온 감정은 무엇일까? 그 구분이 선명해지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내려놓아도 된다. 타인의 감정은 타인에게 돌려줘도 된다.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은 내 감정뿐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겁다. 거기에 타인의 것까지 더할 필요는 없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되 짊어지지는 마라. 공감하되 흡수하지는 마라. 연결되되 자신을 잃지는 마라. 그것이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 방법이다. 지금 한 가지 질문을 품어보자. 살아오면서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한 것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대신 느끼고 있었던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이든 괜찮다. 다만 그 질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진다. 다음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지금 나는 이해하고 있는 걸까? 대신 느끼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알아차림이 생긴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생기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해하되 흡수하지 않는 것, 느끼되 짊어지지 않는 것, 연결되되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운 공감의 방식이다. 나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한 것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대신 느끼고 있었던 것인가? 인간은 오랫동안 좋은 사람의 조건을 만들어 왔다. 찾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받아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 조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고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어느새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배운 적이 거의 없다. 어린 시절 어른들은 말했다. 착하게 굴어라. 참아라. 남의 말을 잘 들어라. 그 말들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이가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들을 믿었다. 착하게 굴면 사랑받을 것이라고, 참으면 인정받을 것이라고, 남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 믿음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참는 사람은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들어주는 사람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받아주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모였다. 그러니까 그 조건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조건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참고 어떤 사람은 참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말만 했다. 어떤 사람은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쏟아내기만 했다. 좋은 사람의 조건은 있었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나뉘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역할은 한 번 정해지면 잘 바뀌지 않았다. 받아주는 사람은 계속 받아주었고 쏟아내는 사람은 계속 쏟아냈다. 듣는 사람은 계속 들었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말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마치 그것이 가짜의 자리인 것처럼. 돌아보면 그 구조는 어디에나 있었다. 가정 안에서도 그랬다. 어떤 가족 구성원은 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이었다. 아버지의 고민을 듣고 어머니의 하소연을 듣고 형제의 불만을 들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힘들 때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다들 그 사람이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들어주는 사람이 말을 하면 어딘가 어색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직장에서도 그랬다. 어떤 사람은 늘 동료들의 감정을 받아주는 역할이었다. 점심시간마다 누군가의 불만을 듣고 퇴근 후에 누군가의 고민을 듣고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의 속풀이를 들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힘들 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 사람은 늘 괜찮아 보였기 때문이다. 늘 들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친구 관계에서도 그랬다. 어떤 친구는 늘 다른 친구들의 연애 고민을 들어주고 가족 문제를 들어주고 직장 스트레스를 들어주었다. 그런데 정작 그 친구가 힘들 때 말할 곳이 없었다. 다른 친구들은 자기 이야기하기 바빴기 때문이다. 그 친구가 듣는 역할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누가 만든 것일까? 아무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다. 처음에 누군가 한 번 들어주었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역할이 되었다. 처음에 누군가 한 번 받아주었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자리가 되었다. 아무도 너는 듣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 구조는 늘 있어 왔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듣는 역할과 말하는 역할은 나뉘어 있었다. 왕은 말하고 신하는 들었다. 스승은 말하고 제자는 들었다. 어른은 말하고 아이는 들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말했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들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그 구조는 약해졌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해졌다. 평등의 가치가 퍼지면서 누구나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이야기다. 사적인 영역, 특히 친밀한 관계 안에서는 여전히 옛 구조가 남아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친구 관계 안에서 여전히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은 나뉘어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대부분 바뀌지 않는다. 한 번 듣는 사람이 되면 계속 듣는 사람이 된다. 한 번 받아주는 사람이 되면 계속 받아주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관계의 암묵적인 규칙이 된다. 문학작품에서도 이런 인물을 자주 볼 수 있다. 동양고전에서 군자의 덕목 중 하나는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었다. 군자는 말을 삼가고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고 했다. 말보다 들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은 많이 말하지 않고 많이 듣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다. 중세의 기사도에서는 인내와 겸손이 미덕이었다. 고통을 참고 불평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훌륭한 기사의 조건이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으로 여겨졌다. 이런 가치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문화에 스며들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듣는 것이 미덕이고 받아주는 것이 미덕이다. 그 믿음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냥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그 좋은 사람의 조건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참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참음으로 인해 편해지는 것은 누구인가? 참는 사람 자신인가? 아니면 참음을 받는 상대인가? 들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들어줌으로 인해 가벼워지는 것은 누구인가? 들어주는 사람 자신인가? 아니면 말하는 상대인가? 받아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받아줌으로 인해 시원해지는 것은 누구인가? 받아주는 사람 자신인가? 아니면 쏟아내는 상대인가? 돌아보면 좋은 사람의 조건은 대부분 상대를 위한 것이다. 참으면 상대가 편하다. 들어주면 상대가 가벼워진다. 받아주면 상대가 시원해진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상대에게 좋은 것이지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물론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다. 내가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상대도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들어주면 상대도 나를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관계는 건강해질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현실에서는 듣는 사람은 계속 듣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말한다. 받아주는 사람은 계속 받아주고 쏟아내는 사람은 계속 쏟아낸다. 상호적이어야 할 것이 일방적이 된다. 균형이 있어야 할 곳에 불균형이 생긴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할이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처음에 한번 들어주었다. 상대는 그것이 좋았다. 그래서 또 말했다. 나는 또 들어주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나는 듣는 사람이 되었고 상대는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해졌다. 상대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편해졌고 나는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익숙해졌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하려 하면 어색하다. 상대도 어색하고 나도 어색하다. 지금까지 늘 내가 들었는데 갑자기 내가 말을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상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다.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나는 듣고 상대는 말한다. 이렇게 역할은 굳어진다. 한번 굳어진 역할은 깨기 어렵다. 깨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상대와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 불편함이 두려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할을 바꾸지 못한다. 그냥 원래대로 산다. 듣는 사람은 계속 듣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는 사회 전체에도 적용되었다. 계급사회에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높은 계급의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이었다. 그것이 정해진 자리였다. 바꾸려 하면 처벌받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받아들였다. 불만이 있어도 참았다. 힘들어도 버텼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계급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관계 안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공식적인 계급은 없지만 비공식적인 역할은 있다.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과 쏟아내는 사람,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참는 사람과 참지 않는 사람. 그 역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역할은 대부분 암묵적으로 정해진다. 아무도 말로 정하지 않는다. 너는 듣는 역할을 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처음에 한두 번의 행동으로.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역할이 만들어진다. 만들어지고 나면 바꾸기 어렵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나는 어느 쪽이었을까? 살아오면서 관계들을 돌아보면 나는 어느 역할을 맡아왔을까? 감정을 쏟아내는 쪽이었을까? 받아내는 쪽이었을까? 말하는 쪽이었을까? 듣는 쪽이었을까? 만약 받아내는 쪽이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처음에 한번 들어주었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역할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이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역할을 상상하기 어려워졌을 것이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보자. 60이 넘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평생 듣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이가 생긴 후에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은퇴 후에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평생 늘 듣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은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언제 말해봤을까? 나는 언제 내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화가 날 때 나는 누구에게 말했을까? 돌아보니 그런 적이 거의 없었다. 늘 듣기만 했다.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듣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말하는 것이 어색했다.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상대가 듣기 싫어할 것 같았다. 그래서 평생 듣기만 했다. 그 결과 그 사람 안에는 하지 못한 말들이 쌓여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말들.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들, 그 말들은 무게가 되어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누구나 듣기만 했던 순간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무게가 되어 있을 수 있다. 동양 철학에서는 중용을 강조한다. 중용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것. 균형을 유지하는 것. 공자는 중용을 최고의 덕이라고 했다. 관계에서도 중용이 필요하다.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말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 받아주기만 해서도 안 되고 쏟아내기만 해서도 안 된다. 양쪽이 균형을 이루어야 관계가 건강해진다. 그런데 우리는 중용을 배우지 못했다. 좋은 사람의 조건만 배웠다. 참아라, 들어라, 받아줘라. 그 조건들은 모두 한쪽 방향이다. 상대를 위한 것이다. 자기를 위한 것은 배우지 못했다. 말해라, 표현해라, 거절해라. 그런 것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불균형이 생긴 것이다. 듣기만 하는 사람과 말하기만 하는 사람, 받아주기만 하는 사람과 쏟아내기만 하는 사람. 관계 안에 불균형이 생기고 그 불균형이 오래되면 관계도 사람도 병든다.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두 극단 사이의 중간이라고 정의했다. 용기는 비겁함과 무모함 사이의 중간이다. 너무 무서워해도 안 되고 너무 무모해도 안 된다. 그 사이 어딘가에 용기가 있다. 관계에서의 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너무 많이 들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들어도 안 된다. 너무 많이 받아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받아줘도 안 된다. 그 사이 어딘가에 건강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딘가를 찾지 못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듣는 쪽으로, 받아주는 쪽으로, 참는 쪽으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균형이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다. 서로 듣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다. 서로 받아주고 쏟아내는 것이 사랑이다. 그 균형이 없으면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 받아주기만 하는 사람은 지친다. 쏟아내기만 하는 사람은 상대가 지친다. 어느 쪽이든 균형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인류의 역사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아온 역사이기도 하다.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지배하던 시대에서 점점 권력이 분산되는 시대로, 한쪽만 말하던 시대에서 모두가 말할 수 있는 시대로, 한쪽만 받던 시대에서 모두가 주고받는 시대로, 역사는 천천히 그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하지만 개인의 관계 안에서는 여전히 불균형이 있다. 사회적으로는 평등해졌지만 사적인 관계 안에서는 여전히 역할이 나뉘어 있다.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과 쏟아내는 사람. 그 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알았던 것 같다. 그래서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이다. 그 자리는 결국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균형이 없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의 말은 차가운 경고가 아니다. 오히려 균형을 찾으라는 따뜻한 제안이다. 듣기만 하지 말고 말하기도 하라는 것이다. 받아주기만 하지 말고 쏟아내기도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관계도 건강하고 자신도 건강하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우리는 그 균형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듣기만 했고 말하지 못했다. 받아주기만 했고 쏟아내지 못했다. 참기만 했고 표현하지 못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균형이 있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 균형이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일방적인 것은 결국 누군가를 지치게 하고 관계를 병들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쏟아내기만 하는 상대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배웠을 수 있다. 그 사람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 우리가 듣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듯이 상대도 말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구조를 보는 것이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 안에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감정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구조 안에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 구조를 알면 바꿀 수 있다. 알지 못하면 계속 그 안에 머문다. 문학에서도
이런 구조를 다룬 작품들이 안톤 체호프의 작품들을 보면 말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들은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품고 있지만 밖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상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말은 삼킨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간다. 체호프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 인간의 소통 불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모두가 말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세계. 모두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세계. 그 안에서 듣는 사람은 점점 투명해진다. 존재감을 잃어간다. 말하지 않으니까 없는 사람처럼 취급된다. 이것은 문학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점점 존재감을 잃는다. 상대는 그 사람이 늘 들어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내면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서 관계는 유지되지만 그 관계 안에서 듣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간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도 비슷한 인물들이 있다. 자기 고통을 말하지 못하고 남의 고통만 들어주는 인물들. 그들은 선하고 착하지만 결국 고통 속에 무너진다. 남의 짐을 지느라 자기 짐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 물었다. 터남은 정말 좋은 것인가? 참는 것은 정말 미덕인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다. 터남이 나쁜 것은 아니다. 참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희생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이면 결국 누군가는 상처받는다. 균형이 없으면 결국 관계도 사람도 병든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중도를 말한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지도 말고 타인의 고통을 그대로 짊어지지도 말라는 것이다. 그 사이 어딘가에 건강한 자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평생 듣기만 해왔다면 이제는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평생 받아주기만 해왔다면 이제는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물론 쉽지는 않다. 오랫동안 해온 것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역할이 굳어진 관계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은 어색하다. 상대도 당황할 수 있고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된다. 계속 듣기만 하고 계속 받아주기만 하고 계속 지쳐간다. 그러다 결국 관계도 무너지고 자신도 무너진다. 원하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한번 내 이야기를 해보는 것. 한번 오늘은 좀 힘들어서 못 들어주겠어 라고 말해보는 것. 한번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작은 시작이 쌓이면 관계의 구조도 조금씩 바뀐다. 지금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자. 내가 맺어온 관계들을 떠올려보자. 그 관계들 안에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 감정을 나누는 관계 안에 있었는가? 서로 듣고 말하고 서로 받아주고 쏟아내는 균형 있는 관계 안에 있었는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받아내는 자리에 있었는가? 상대는 말하고 나는 듣고 상대는 쏟아내고 나는 받아주는 불균형한 관계 안에 있었는가? 그 답이 무엇이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알면 바꿀 수 있다. 알지 못하면 바꿀 수 없다. 구조를 보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조를 보지 못하면 계속 그 안에 갇힌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떠올려보자.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라. 이 말은 단순히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일방적인 자리에 서지 말라는 뜻이다. 불균형한 관계에 머물지 말라는 뜻이다. 균형을 찾으라는 뜻이다. 그 균형을 찾는 것이 관계를 살리는 일이고 자신을 살리는 일이다. 지금 한 가지 질문을 품어보자. 나는 감정을 나누는 관계 안에 있었는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받아내는 자리에 있었는가?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이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이다. 알아차리면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어떤 자리에 설 것인지, 균형을 찾을 것인지, 불균형에 머물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의 것이다. 나는 감정을 나누는 관계 안에 있었는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받아내는 자리에 있었는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라.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을 수 있다. 마치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처럼, 마치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라는 말처럼. 그래서 불편했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그 문장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이 말은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니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도 아니었다. 듣지 말라는 뜻도, 공감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었다. 다만 한 가지를 물었다. 타인의 감정을 들어주면서 내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무겁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 가족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 동료의 이야기, 낯선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공감한다고 말했고 네 마음을 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 상대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느라 내 마음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상대의 감정을 받아주느라 내 감정은 뒷전이었던 것은 아닐까? 상대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힘든 것은 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많았을 수 있다. 내 마음을 어딘가에 내려놓고 상대의 마음만 들었던 순간들, 내 감정은 잠시 미뤄두고 상대의 감정만 받아들였던 순간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무거움이 되었을 수 있다. 어디서 온지 모를 피로감, 왜인지 모를 허무함, 분명 나쁜 일이 없었는데 느껴지는 공허함, 그것은 어쩌면 내 마음을 너무 오래 방치해둔 결과일 수 있다. 쇼펜하워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다. 타인의 감정을 들어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타인을 위해 자신을 소진하면 결국 타인도 자신도 돌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말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라. 이 말은 경고가 아니다. 명령도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라는 부드러운 권유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잃지 말라는 따뜻한 당부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필요는 없다. 당장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거나,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해야 한다거나, 관계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거나, 그런 결심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다짐을 세울 필요도 없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차리면 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을 어딘가에 두고 살아온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타인의 감정을 들어주느라 내 감정은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무거움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알아차림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알아차리면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다. 알아차리면 같은 상황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알아차리면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다. 그것이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 흐름을 멈출 수는 없다. 멈출 필요도 없다. 듣는 것은 여전히 소중한 일이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여전히 따뜻한 일이다. 그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관계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질문 자체는 중요하다. 그 질문을 품고 있으면 듣는 순간에 조금 다른 자각이 생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내 마음을 살피게 된다.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내 감정을 확인하게 된다. 그 작은 자각이 경계가 된다. 상대의 감정과 내 감정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 그 경계가 있으면 듣고 나서도 무겁지 않다. 상대의 감정이 내 안에 남지 않는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끝난다. 내 마음은 내 안에 있다. 상대의 마음은 상대에게 돌아간다. 경계가 있기 때문에 뒤섞이지 않는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다. 오랫동안 경계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다.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공감이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씩 바뀔 수 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다.
다만 시도해 볼 수 있다. 다음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는 어떤 상태인가? 상대의 감정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의 감정으로 남아 있는가? 그 작은 질문이 경계가 된다. 그리고 그 경계가 쌓이면 조금씩 달라진다. 듣고 나서도 무겁지 않게 된다.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공감하되 흡수하지 않게 된다. 연결되되 자신을 잃지 않게 된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해왔다. 타인을 위해 들었고, 타인을 위해 참았고, 타인을 위해 받아주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다. 그 시간들을 후회할 필요는 없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의 나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대로 살았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그때의 나름의 사랑이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타인을 위하면서 동시에 나도 위할 수 있다는 것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내 마음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동시에 경계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이다. 나를 돌봐야 타인도 돌볼 수 있다. 내가 건강해야 관계도 건강해진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돌볼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은 타인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알았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다. 자신을 지켜야 타인도 제대로 만날 수 있다. 자신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진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이것은 지혜다. 오랜 시간 인간의 고통을 사유한 철학자가 도달한 지혜다. 타인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타인을 돌보려면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한다. 순서가 있다. 그 순서를 알면 삶이 조금 달라진다. 더 이상 자신을 소진하면서 타인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면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을 지키면서 타인과 연결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면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당장 바꿔야 할 것은 없다. 당장 결심해야 할 것도 없다. 다만 하나의 질문을 품으면 된다. 그 질문을 마음 어딘가에 두고 살아가면 된다.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질문은 그냥 품고 있으면 된다. 품고 있으면 언젠가 스스로 답이 떠오른다.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서두를 필요 없다.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다. 삶은 긴 여정이다. 그 여정 안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난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수없이 많은 감정을 마주한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피해야 할 일도 아니다. 다만 이제는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만나고 듣고 마주할 수 있다.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 생각 하나가 삶을 조금 다르게 만든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도 함께 챙기게 된다.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일 때 내 감정도 확인하게 된다. 상대와 연결되면서도 나를 잃지 않게 된다. 그것이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 방법이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남긴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돌아보면 살아온 시간이 있다. 그 시간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감정을 받아들였고 많은 순간을 함께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좋은 것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다. 후회되는 것도 있었고 뿌듯한 것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안고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삶은 계속된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감정을 마주할 것이다. 그것은 축복이기도 하고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한다. 둘 다 맞다. 관계는 그런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이다.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내 감정을 지키는 것. 타인과 연결되면서도 나로 남는 것. 그것이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방법이다. 그것이 오래 지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그래서 소중하다. 처음에는 차갑게 들렸던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릴 것이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라. 이 말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 자신을 지키라는 뜻이다.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라는 것이다. 그 지혜를 품고 살아가면 된다. 당장 무엇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당장 결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마음 어딘가에 이 질문을 두고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삶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오래 살아온 만큼 오래 바뀔 수 있다. 천천히, 조금씩, 자신의 속도로. 그것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방향을 알면 속도는 상관없다. 지금 방향은 정해졌다. 내 마음을 지키면서 타인과 연결되는 것, 공감하되 흡수하지 않는 것, 들어주되 담아두지 않는 것,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된다. 천천히, 조금씩, 자신의 속도로. 인생은 길다. 그 긴 시간 안에서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을 것이다. 수없이 많은 대화가 있을 것이다.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모든 순간에 이 질문을 품고 있으면 된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이 나침반이 된다. 상대의 이야기에 빠져들 때 그 질문이 나를 돌아보게 한다. 상대의 감정에 휩쓸릴 때 그 질문이 나를 붙잡아준다. 경계를 잃어갈 때 그 질문이 경계를 다시 세워준다. 질문 하나가 그렇게 삶을 지켜준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쇼펜하우어의 한 문장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 시작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삶 안에서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시작이다.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답은 스스로 찾아온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관계 맺으면서 조금씩 알게 된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떻게 들을 것인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그 답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관계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야 한다. 스스로 경험하면서, 스스로 깨달으면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 과정이 삶이다. 쇼펜하우어는 답을 주지 않았다. 그는 질문을 주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라는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남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한다. 각자의 삶 안에서, 각자의 관계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이 철학의 역할이다.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주는 것, 생각하게 만드는 것, 살아가면서 품고 갈 무언가를 남기는 것.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답을 주려 한 것이 아니다. 의문을 남기려 한 것이다. 생각할 거리를 주려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론으로 끝나지 않는다. 의문으로 끝난다.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가족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 동료의 이야기, 낯선 사람의 이야기, 힘든 이야기, 슬픈 이야기, 화난 이야기, 기쁜 이야기,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한 가지를 생각해보자.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것으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나는 공감하고 있는가? 아니면 흡수하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경계를 잃어가고 있는가? 그 작은 질문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 질문을 품고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가면 된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질문을 품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언젠가 스스로 답을 찾게 될 것이다. 스스로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속도로. 쇼펜하우어가 던진 질문은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 왔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다. 우리가 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답을 찾아갈 질문이 되었다.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도 괜찮다. 답이 당장 없어도 괜찮다. 질문 자체가 이미 시작이다. 질문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앞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내 마음을 어디쯤에 두고 들을 것인가?